어제 하루 외교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한일 두 나라 사이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을 최종 거부하자 아베 정권은 추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를 통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까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먼저 도발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극히 무례하다 이러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것은요. 사실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선 하고 또 정책에서 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현재 아베 정권의 그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은 사실상 경제적인 식민지화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45년 이전에 식민지화 정책을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식민지 상대 이쪽을 식민지로서 보는 데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무시를 하겠다. 이거는 6월 10일에 자민당의 오노데라 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맞물려서 이러한 태도에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교수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같은 취지인데 이제 그 일본이 개헌 이제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겠다. 뭐 이건 이제 이번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이 이제 수상이 된 이후 내내 추구했던 목표, 전략 목표잖아요. 또 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외부의 위협에 관한 이제 일본인들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그건 뭐 굉장히 해묵은 일본인 내부의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할 필요성들을 느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국 무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지,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무시해온 하고 있는 일본 내부의 이른바 혐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혐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계산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고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좀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일단 일국의 외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성격 같은 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국의 외사이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포르스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 먼저 비판이 나와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러한 행동을 일본 내에서 오히려 그냥 일본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사실 어느 쪽이 국제법을 어겼느냐를 놓고 한일 양국이 거듭 충돌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仲裁を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は非常に残念に思いますし、また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법을 거론한다 이런 건 결국 어느 나라의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제법 위반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양국의 좀 견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법 위반 사안인가를 따지기 위한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외교적 수단이 소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근데 네. 외교적으로 더 접촉해야 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제 도발적 조치를 감행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역시 똑같은 얘기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국에 의뢰를 하든 국제 기구에 호소를 하든 간에 그 문제가 쌍방의 동의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의 요구가 뭐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외교적 협의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도발을 해놓고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 제재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면 그러면 이런 갈등 상황을 중재위로 가져가자 이렇게 요청했던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기보다 먼저 일본 쪽의 요구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먼저 협의를 하자라고 해놓고 그 일본 쪽에 이쪽에 협의를 하자라고 해놓고 예. 기한을 2월 말까지라든가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외교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쪽에서 협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에 응해라, 이것도요 7월 18일이라는 것도 먼저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제 관습으로 어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의 본질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는가 소멸이 되었는가 이 부분인데, 일본 자체가 91년도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91년도에 일본 정부가 3번이나 그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죠.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요.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 말을 바꿨다. 예, 이렇게 계속 말을 볼 바꾸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군요. 네. 이런 부분 우리가 또 계속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국 쪽에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일본 변호사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 내에서는 다른 이게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차원의 논의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네. 아베 정권은 한국 쪽을 편드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폰세해 왔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기타 이쪽에 전단성, 국제법적인 전단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TO에서 우리가 한국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은요, 이게 보복 조치였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은 보복 조치라고 말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것은 안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는 말을 잠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나 처음은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은 강제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본 쪽에서 상당히 모순에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 모순을 오늘도 일본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이 꼬집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고노다로 외무상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국제법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1965년 예. 이제 한일 협정 내용에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좀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 기업이 개인 청구권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한국의 개인에게 배상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지금 이제 말씀 계속하셨지만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5년 한일 협정 당시에는 이 개인 청구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저질렀던 일본 국가기관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배상 문제를 완전히 거론하지 않았어요. 협정 자체에서.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일본은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배상 문제가 나면 국내에서 해결하겠다 정도로 이제 합의를 했던 그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현대 세계의 이른바 상식적 법이론이 돼버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본도 90년대에 또 우리 대법원도 이번에 이 국가 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본의 지금 주장이 국제 상식에 위배되는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상식에 맞겠죠. 위배된다. 예.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습, 관념에 위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거부를 하면서 일본 측은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 우리 정부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도 된다고 보시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진짜 먼저 제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 여론을 일본 정부도 쭉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짜 제소해 온다면 그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상당한 조항이 사실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번에 보복 조치로 부메랑으로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 조금씩 그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나온다라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아주 좁게 내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부분의 불만이 일본 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7월 18일에 한국이 중재위원회를 거부한다면 즉각 다음에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7월 21일에 참여연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 조치의 수위를 일본이 아마 결정할 것으로 현재는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지막 방법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 협의를 완전히 거부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기보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일본 쪽에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의 외교적인 협의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계속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기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 한국이 거부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쪽에서 특사를 보내고 무릎 밑에서 교섭해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방법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일본 쪽에 보복 조치를 처음부터 가동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속셈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폐기가 아니라 폐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연기하지 않겠다. 1년 단위로 이제 계속 협정을 연장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었지만 이게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 반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한일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공유라고 했을 때 좀 인접한 곳에 있는 한국 쪽에서 일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주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한미일 사이에 삼각 군사 동맹 또는 삼각 군사 공조라는 차원에서 이제 체결이 된 것이라서 예. 이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하나의 좀 단독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미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뭐 당장 이건 연기되기를 희망한다. 네.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예.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이제 대응 방식이죠. 저는 이 문제가 일본이 일단 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외교 관례에 어긋나고 실제로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없는 발언이나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치를 방식의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맞서는 것도 썩 좋은 방법식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석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사회, 국제 여론의 호소할 부분들도 있고 이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예. 같은 이제 국가적 대응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떤 다른 후속 조치들이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쓰기 좀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호사카 교수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그 먼저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예. 하나의 카드로 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 이 한미일 건조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권 때 그 한일 TE에서 요청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은 악사라는 곳에 연결됩니다. 악사라는 곳은 그 한일 군사 무르차 교환 협정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탄환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을 특히 세트로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것은 진짜 군사 동맹 아니냐 그러잖아요. 사실 그 정보 교환 협정만이면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데 무기까지 교환한다라는 악사까지 이명박 정권 때는 함께 일본하고 맺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것은 완전히 한일 군사동맹이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을 하고 싸울 때 가장 앞에서는 그러한 성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그때는 그 초임 1시간 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예, 예. 네. 그것을 박근혜 정권 때는 나눈 거죠. 예.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다음에 악사, 그러니까 무르차 교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정보교환 협정만 맺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입니다. 네. 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이 평화 건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정보 교환 협정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신중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 교환 협정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의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한국에 전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그 군사적 그러한 동맹 관계로 갈 수가 있는지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쪽에서 지금 전쟁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한일 갈등 언제까지 갈 건지 이것도 전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는 이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이제 내일 있는데 이 선거용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종의 경제전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든 산적 공격이라고 부르든 간에 이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뭐 원래는 이제 그 주체 도발 주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뭐 최후 통첩이라는 양식 또는 이번에 계속되는 이제 거듭되는 모욕 뭐 이런 것들도 그와 연관돼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어떤 식의 갈등이든 간에 이게 전쟁이든 갈등이든 간에 시작한 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끝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이든 도발자가 내가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일본의 의도대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또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언제 끝날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걸려있는 문제는 1차적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측면이 컸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렇다면 일본이 없었던 일로 하고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 관계는 계속 일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한국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는 얼마 전에 뭐 일본 정부 관리가 했다는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수출 규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할 거냐?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앞으로 변수들이 걸려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특히 북미 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북한 내에 이제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뒤이어서 북일 수교 논의가 나온다면 일본과 북한 사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 다시 우리 한일 협정과 같은 이제 협정을 맺어야 해요. 근데 그때 역시 이제 쟁점이 생길 겁니다.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서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북한에 한국과 맺었던 협정보다 더 나은 배상 책임까지 지는 협정을 맺어버린다면 한국과 협정 개정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일본 문제에서는 어쩌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일 간의 협정 이제 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고 한일 협정보다 더 나아간 더 진전된 형태의 협정안을 지지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일 협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일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럴 상황에서 북한 편을 안 들고 일본 편을 들도록 그렇게 바꿔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있다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대처도 좀 시간대별로 또는 이제 상황별로 조율해 나가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북일 협정에 대비해서 체결 논의에 대비해서 일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상을 이쪽에서 고려했지 않습니까? 판결은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무공 협정 65년도의 협정은 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보상은 합법이었지만 손해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늦춘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일제 간점기가 불법이다. 이것을 일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시 계속 확전되어 간다면 북한하고의 수교, 북일 수교 문제에서 북한이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일본에. 이러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배상금을 요구하면 굉장한 차이가 되고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본 정책, 바로 일제 간점기는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이었고 일본의 전쟁은 침략 전쟁 아니었고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 전쟁이다.
정보는 없었고 위안부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우리 일본은 절대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베 정권의 주장입니다. 예. 원래 보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비뚤어진 보스예요. 비주류 보스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의 존재성에 우리가 맞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보복을 할 것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굴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한국이 전신적인 부분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보복하겠다. 이게 일본 쪽의 속셈이기 때문에요. 이거 예. 정기화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 3년까지는 사실상 일본하고 상당히 맞섰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그러나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2013년에 박근혜 정권에도 보복하겠다고 일본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 보복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어. 그리고 무르밑에 협정 때 아마 많이 경제 보복으로 뭐라고 할까 협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맺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정권이요. 예. 박근혜 정권이. 예.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기로 일본 정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친일 정권으로 바꾸겠다라는 네. 이상한 이야기까지 지금 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간단히요. 미국의 중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한일 간의 지금 갈등 상황 중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중재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갈등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일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래 왔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이제 공조가 노렸던 것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또 지금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 압력이 경감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돼서 북일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도 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남쪽의 친일 반북 정권, 굳이 말하면 북한을 같이 압박하는 동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식의 남북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양쪽이 만나서 잘 해결해라.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국 쪽도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개입해서 지금 상태에서 뭔가 네. 서둘러 미봉할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상황 오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아직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안개 속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해법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